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벌써 2주 차네요. 국제법무 시간이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오늘은 재택근무 기간이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전에 또 이렇게 여러 회의가 있었는데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뭐 줌을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회의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과 이제 만나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직 그 3주차 강의에 대해서는 확정을 해주신 바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지나면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지사항이 내려오는 대로 제가 바로 올려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나서 3주차 강의부터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제법무 시간 두 번째죠. 이제 우리가 클리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이 실무에 나가서 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이 여러분의 공부와 또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대여금이냐, 투자냐, 뭐 이런 부분들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요건사실론을 좀 가져왔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요건사실에 따라서 어떤 소장을 작성을 하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한 항변도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것을 보고 나서 재판부에서는 이거 승소, 패소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들을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소장을 작성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아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이제 중간중간에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이렇게 빠뜨리고 가는 내용이 있을까 봐서 제가 오늘은 요건 사실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건 사실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쟁점 중에 하나가 대여금이잖아요. 그래서 대여금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뭐 대여금의 요건 사실은 어떤 게 있고 소송물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사실 이제 법률 효과의 발생 요건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럴 때 민사소송에서는요, 사심심 변론 종결시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 때에는 우리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관련된 주장도 하고요, 뭐 입증도 하고 증거 제출하고 뭐 증인신문도 하고 하잖아요. 그 기준시까지 해가지고 원고가 소송물로 주장한 것들이 있죠. 이 일정한 권리나 법률 관계 존부에 관해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권리 존부에 관한 판단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권리의 발생 사실이 인정이 되는가. 그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권리가 그 후에 소멸했는가 아닌가. 그죠? 그리고 설령 소멸했다고 하면 그 소멸 효과의 발생에 장애가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원고가 뭐 승소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패소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법은요, 이러한 법률 효과에 관한 요건에 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강학상 이것들을 법률 요건이나 구성 요건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요건 사실론도 그렇고요. 이제 민법 같은 거 공부를 할 때 법률 요건이나 구성 요건이다라고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요건 사실은 뭐냐면 권리의 발생이나 장애나 소멸 같은 부분 있죠. 이런 각 법률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발생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유무에 달려있는 그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당연하게 이렇게 이 요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그 관련 사실들 있죠. 이 관련 사실들을 전부 요건 사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대여금에 관한 요건 사실은 뭐가 있을까? 대여금이라고 해서 항상 경우가 동일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요건 사실을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 우리가 배제해도 되는 것은 무엇이고 반대로 추가해야 되는 건 뭔가? 이걸 지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대여금 반환 청구인데요. 이 요건 사실 너무 되게 많이 아시죠? 근데 너무 중요해서 이 세 가지 빠뜨리면 안 되는 것도 아시죠? 여러분들이 요건 사실론도 배울 거고요. 민사재판 실무 배우실 거죠.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거니까 지금 반드시 알아두세요. 요건 사실은 소비 대차 계약의 체결, 당연하죠. 계약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목적물의 인도예요. 대여잖아요. 말 그대로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목적물의 인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요건이 뭐예요? 그냥 빌려주기만 하면 돼요? 무조건 청구할 수는 없죠.
반환 시기가 도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년 후에 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내일 돌려달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반환 시기의 도래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계약의 당사자라든지 혹은 뭐 처분문서의 증명력 이런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서가 있죠. 왜냐하면 계약서가 있어야 이것을 원고가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권리를 주장해서 그 소송물에 관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빌려준 건 분명하거든요. 너무 분명한데 이게 차용증이 없는 거예요. 혹은 예를 들어 뭐 계약서에는 어떤 대여자, 그러니까 이제 대여받은 사람과 혹은 대여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명의가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의 명의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빌려준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명의만 변경해서 작성했을 수도 있고요. 뭐 많은 경우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서 그랬을 때에는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누가 돈을 빌려줬으면,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 채권자는 돈을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는 거고, 채무자로 명시되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이제 변제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명의가 누구이냐가 사실 첫 번째로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 명의만 기재되어 있지 사실은 정말 다르다, 실질은 다른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사실 확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기준에 대해서 판례가 뭐라고 보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대법원 2010년 5월 13일 선고 2009-92487 판결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상으로도 중요하고요. 시험에서도 종종 나오는 거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사표시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 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요, 그 서면에 기재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다른 의미로 썼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해서 당사자가 그 표시의 의미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판결문을 보면 합리적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단 기준으로 많이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헌대로, 그죠?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게 우리의 대원칙이죠. 첫 번째는 거의, 그러니까 무조건 문헌 해석인 거죠. 그죠? 대출계약서상에 채무자로 기재된 대출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서 대출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리고 대출계약서의 문헌대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 대출 계약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대출계약서의 기재 내용하고 달리 대출계약서에 채무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자를 대출계약의 실질적 채무자로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되잖아요. 명의도 그렇지만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의사도 이 명의로 기재된 자가 실질적인 채무자다라고 인정된다면 당연하게 계약서의 문헌대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판례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대여 원금이나 이자, 지연 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금전을 대여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경우에 이자까지 같이 이렇게 약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사실 소송까지 진행된다는 건 뭐예요? 이분이 갚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변제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한이 지났으면 지연 손해금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같이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소송물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여금하고, 그러니까 원금이죠. 원금하고 이자하고 지연 손해금은 각각 법적 성질이 다르거든요. 지금 볼게요. 대여 원금을 청구하는 건요, 소비대차 계약 있죠, 우리. 그죠? 그 계약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권인 거예요. 너무 당연하겠죠. 이자는 뭐예요? 우리 여기 보면 소비 대차 계약에 이제 같이 보통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자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하고요, 이자에 관한 것들은 별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물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있어요. 지연 손해금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막 그냥 아무런 요건 없이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연손해금은 이행지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인 거죠. 그죠? 이 세 가지 다 다른 거 아시겠죠? 그렇다면 소비대차 계약은 뭘까?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당연히 알고 계시는 민법 제598조에 나오죠. 같이 한번 볼게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을 하고요.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나 품질이나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왜 배우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같은 종류, 품질, 수량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들도 이렇게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인 거죠. 그래서 목적물을 일정 기간 차주에게 이용하게 하는 특색이 존재하죠. 그리고 반환 시기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고가 청구할 때. 그러니까 이게 또 기한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확정된 기간이 있고요. 불확정 기간이 있고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각각 요건이 다르거든요. 지금 볼게요. 일단 실무에서는요, 계약 체결 사실하고요, 대여금 인도 사실을 같이 주장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원고는 피고에게 금 얼마를 대여한 사실이라고 같이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봅시다. 소비대차 계약에 보면 반환 시기에 관한 규정이 나오죠. 여러분 많이 공부하셨던 민법 제603조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제1항 차주는 약정 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나 품질이나 수량의 물건을 반환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제2항도 중요해요. 같이 볼게요. 반환 시기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확정 기한을 먼저 볼게요. 기한이 확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법원에 현출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니까 도래 사실에 관해서 별도의 주장이나 입증이 없어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당사자가 묵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기한은 도래하지 않았지만 차주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제 대여금 반환 청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기한이 명확해요. 확정 기한이지만 저 사람이 뭔가 변제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뭐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걸 주장하면서 내 돈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때는 뭘 입증해야 되냐면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약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약 없이 그냥 무조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상실 요건이 발생한 사실까지도 함께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반환 시기에 정함이 없는 경우는 어때요? 정함이 없으면 첫 번째로는 이 청구 원인에서 이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원고는 반환 시기에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주장 입증하면 되는데 항변이 중요해요. 항변은 어떻게 되냐면 이 차주는 그건 맞아요. 기한이 없는 건 맞는데 이 원고가, 그러니까 대여한 자가 나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한 사실이 없어요 라는 걸 입증한다면 항변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판례 한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 63년도 판례죠. 굉장히 오래된 판례긴 한데 이게 요건사실론 책에도 나와 있고요. 이자와 관련된 굉장히 전형적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거니까 같이 볼게요. 반환 시기에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는 반환의 최고를 소장의 송달로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뒤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변론 종결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면 차주는 최고의 항변권을 상실한다 라고 보죠. 그러니까 소비대차 계약에 있어서 반환 시기에 약정이 없을 때 아까 어땠어요? 민법에 따른다면 일정 기간 최고를 한 다음에 이제 그 기간이 경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방법에 있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무 내용이 없죠. 방법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가 없어요, 법이. 그러니까 소장을 송달함으로 인해서 최고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변론 종결에 이르는 동안에 빌린 사람에게 집을 준비에 필요한 상당 기간이 경과했다면요. 그러면 금전을 대여 받은 사람은 위에서 말한 최고의 항변권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소장을 이제 접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법원에서 기일이 지정되기까지가 한 2달 걸려요.
근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실은 법원이 휴정기가 계속되기도 했고, 저도 그 여파 때문에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상당한 많은 뭐 기업이나 이제 여러 그 사업장에서 이렇게 많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법원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휴정기니까 재판 진행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시일이 연기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뭐 6개월이면 정말 빨리 끝나는 거고요. 6개월이면 뭐 화해나 조정이나 이런 걸 해서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보통은 뭐 1년도 경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송이 한번 들어가게 된다면 그렇게 장기간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빌려준 사람에게 상당 기간 경과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빌린 사람은 위에서 말한 최고의 항변권을 상실한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금전 대여할 때 그 선의자를 공제하는 경우 들어보셨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건세술론 공부하다 보면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선의자 공제하면 내가 돌려줄 게 얼만가. 저희 때는 또 그런 문제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지금은 이 시기 어떤지만 같이 볼게요. 선의자를 공제하고 대여한 경우에는요, 대여금의 일부를 선의자로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원금을 인도한 사실까지 모두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 계산식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이자 청구 있는 경우 한번 볼까요? 이자는 아까 어땠어요? 별도의 소송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원본 채권이 발생한 사실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자 약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적물의 인도와 인도 시기가 같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소비대차 계약에서 이자의 약정이 반드시 수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모두 빌려준다고 해서 이자 약정이 별도로 없다면 이게 꼭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뒤에 보겠지만 상법의 경우에 또 다르긴 해요. 같이 볼게요. 이자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자의 약정 사실을 별도로 주장 입증해야 된다. 그러나 상인이 영업에 관해서 금전을 대여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법정이자 청구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제54조의 상법이에요. 이거 상법. 상사 법정 이율이거든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 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라고 나오고, 제55조에는 법정 이자 청구권이 있는데요. 제1항 같이 볼게요.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나오고, 차주가 상인일 필요 없다는 거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죠? 이 부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민법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차주가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는 거죠. 자, 우리 이거 많이 봤잖아요. 같이 볼게요. 제600조 이자 계산의 시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된다. 너무 당연하죠. 내가 뭔가를 받았어야 그때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거니까.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한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인 거예요. 첫 번째, 이자가 있는 경우에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는 거지만, 차주가 책임 있는 경우로 수령 거부한 경우가 있어요. 혹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대주가 마냥 그냥 뭐 이자 주지 않았으니까 이자가 발생이 안 된다라고 하면 대주에게는 너무 가혹한 결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별개로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인 거죠. 차주가 설령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는 대여 목적물의 이용 대가인 거죠. 그죠? 따라서 이자의 기산일이 목적물의 인도일이라든지 대주의 이행 제공일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법적 귀결이겠죠. 자, 그리고 원고 볼게요. 자, 그렇다면 원고는 뭘 입증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대주로서 대여금을 인도한 사실하고요. 그 인도 시기를 주장 입증하면 돼요. 혹은 두 번째, 대여금의 이행을 제공한 사실하고 시기, 그리고 아까 이행지체 있었다는 거잖아요. 수령지체인 거죠. 이행지체가 아니고 수령지체예요. 피고가 책임 있는 사유로 대여금의 수령을 지체한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된다라는 거, 이 요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점 알아두세요.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자 약정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자가 너무 고율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을까요? 너무 사회질서라든지 가혹한 행위, 뭐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법은 당연히 그걸 금지하고 있겠죠. 같이 볼게요. 이자가 현저히 고율일 때는요,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부분의 이자의 약정의 경우에는요,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나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거죠. 자, 이 내용 보면 여러분 이 효과가 어떻다는 거 당연히 아시겠죠? 이게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 위반하는 거 우리 효구력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차주는 이자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 판례 같이 볼게요. 2004-50426 판결이었고요. 이게 지금 이 페이지하고 이 다음 페이지 똑같이 연결되는 판례거든요. 이거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이걸 공부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외우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전까지,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지금 내용 같이 볼게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해서 현저히 고율인 경우에는 그 부분 이자 약정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이 약정이 있는 경우에요,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서 이율이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해서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거예요. 차주에게는 어때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라는 거죠. 그죠? 자, 다음 페이지 같이 볼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서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냐, 없느냐의 경우였는데요. 이제 우리는 지금 다수결만 볼 거예요. 판례의 태도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서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통상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재산급여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 불법 원인급여라면 과연 이게 우리가 그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효과. 그러니까 이 판례가 문제가 된 거예요. 같이 볼게요. 불법 원인 급여에 있어서도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이거나 또 뭐가 있어요?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거죠. 그죠? 법리 아시죠? 그래서 급여자의 반환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평하고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 청구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규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지급받은 것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거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 그렇다면 이건 어때요?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또는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라는 거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 부분. 그래서 차주는 이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법 원인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불법 원인 급여 맞아요. 맞는데 하지만 불법성이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공평의 관점이라든지 신의칙에 부합한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법정률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가끔 계산식 나오니까 제가 요거 말씀드릴게요. 이자제한법 먼저 볼게요. 이자제한법 제2조에 보면은 이자의 최고 한도에 관한 게 나오거든요. 제1항 먼저 볼까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 이자율은 연 25%라고 나와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죠. 자, 그럼 잠깐 우리가 그 대통령령 시행령을 잠깐 가볼게요. 시행령에 보면은 지금 최고 이자율은 24%인 거예요.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으로 우리가 정하는 최고 이자율은 연 24%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법령 조금 더 볼게요. 제2항, 이건 법 제2항인 거예요.
제1항에 따른 최고 이자율은 약정한 때 이자율인 거죠. 기준시는 약정한 때다. 3항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그죠? 4항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할 수 있죠. 왜냐면 지급해야만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럴 때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어디에 충당? 아시죠? 첫 번째 원본에 충당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5항 그런데 이 규정 있잖아요. 이 25% 초과하지 않는 범위 요 규정이요. 10만 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해서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자 제한법은 뭐 25%인데 시행령에서 24%로 정해져 있다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대부업법은 어떨지 같이 한번 볼게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항에 보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이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하고 소기업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대부를 할 때에는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래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세요. 일단 법령에는요 27.9예요.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그 5조에 나오거든요. 이자율 제한이 나오는데 그게 몇 퍼센트라고 보냐면 연 100분의 24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이나 현재 최고 이자율은 연 24%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알아두셔야 나중에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요건 같이 볼게요. 지연손해금이 남았죠. 아까 원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자 했고 마지막은 지연손해금인 거죠. 요건 사실은요. 당연히 원본 채권이 먼저 발생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연이잖아요. 지연. 그러니까 반환 시기가 도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반환 시기 및 그 도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뭐예요 이거? 이름이 지연 손해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발생하고 범위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 세 가지가 다 요건 사실인 거예요. 자, 지연 손해금, 채무자의 이행 지체로 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환 시기는 원본 채권의 발생 사실 중 반환 시기에 관한 사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원고가 어차피 원본 주장할 때 우리가 얘기가 나오니까 이를 따로 주장하거나 입증할 필요는 별도로 없어요. 그렇지만 요건 사실은 포함이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어요. 확정기한 있고 불확정기한 있고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확정기한의 경우에는요. 이 시기가 도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법원의 현저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기한이 이제 변제기가 언제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법원이 알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기한의 경우에는 별도로 주장하거나 입증할 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불확정기한을 정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어떤지 같이 볼게요. 불확정 기한을 확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이 존재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이라면은 어떤 이 기한을 확정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거죠. 이 기한이 발생했다. 이 기한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확정된 기한이 도래한 사실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차주인 피고가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가 발생 사실인 건데 이 발생한 사실 두 가지를요, 차주인 피고가 이 기한의 도래를 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확정 기간이니까 이 다 나머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차주인 피고가 모르면 우리가 기한이 도래했다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연손해금을 우리가 청구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의 플러스로 차주인 피고가 확정된 기한의 도래를 안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 이런 경우 있잖아요. 반환식이 정함이 없는 경우. 그럴 때는 아까 우리가 상세하게 봤듯이 최고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주는 상당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하기 때문에 차주는 최고 기간 만료한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을 지잖아요. 그래서 원고는요, 최고 사실하고요, 상당한 기한이 도래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아까 앞서 살펴봤듯이 송달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소장을 송달하는 걸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장 송달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는 판결 선고일까지, 그죠? 그때까지 그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해가지고 지연 손해금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상당 기간 경과라는 것들을 굳이 입증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들이 있고, 그럴 때에는 그냥 판결일 선고 다음 날로 이렇게 기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최고 플러스 상당한 기간 경과가 현저한 사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가 이 사실 자체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뭐냐면 지연 손해금이니까 그러면 손해 발생이나 범위가 필요하겠죠.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제397조 보면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특칙이 있는 거죠. 그죠? 제 1항 먼저 볼까요?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 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금전 채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법정 이율인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여기에서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 이율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 약정 이율을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민법은 사적사치의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제2항 볼까요?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 증명을 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한을 도래했기 때문에 굳이 손해 증명을 별도로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다라는 거 항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내년이 21년이죠. 2021년 1월 1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그게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채권자는 이 사람이 이걸 나한테 이 금원을 나한테 변제하지 않아서 나한테 이만큼의 손해가 발생했어요. 법정 이율 혹은 약정 이율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어요. 라는 그 실제 손해가 발생한 거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고, 반대로 채무자는 내가 못 준 건 맞아요. 못 준 건 맞는데 나한테 과실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이자에 관한 부분들을 본인이 이제 손해에 관한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2항인 거예요. 그죠? 항변 못 한다라는 거니까. 금전채무 불이행은요, 손해배상액은 법정 이율이나 약정 이율에 의하는 것이고요. 대주는 특약이 없더라도 연 5%의 민사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초과하는 약정 이율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실 대부분 이거 초과하는 경우에 약정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걸 증명하는 거죠. 뭐 계약서든지 아니면 구두로든지. 만약에 구두라면 사실 입증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명확한 문서가 필요한데 보통 차용증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증명함으로써 지연 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요건 사실에 대해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공부를 아마 당연히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저희도 3학년 때 이제 마지막에 책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막 이러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민사를 우리가 정리할 때 요건 사실은 되게 중요하게 봤던 그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사 이론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소송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변호사가 되시든 뭐 검사님이 되실 수도 있지만 검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재판장이 될 수도 있죠. 판사가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민사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요건사실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건사실에 관해서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건사실을 보면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중요하고 전형적인 계약에 관한 것들이 있고 요건이 있고 항변이 있고 그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부분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숙지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장을 작성을 할 때에도 여러분이 법리 정말 공부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내가 충분히 아는 것과, 그죠? 그리고 사례형하고 또 다르잖아요. 이렇게 소장이나 뭐 준비서면이나 판결문을 작성하려고 한다면 요건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런 법리를 썼는지, 그러니까 주장을 했느냐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입증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 주장에 관한 요건에 관련된 어떤 사실 같은 것들을 증거에 따라 입증했는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소장을 쓰는 관점도 바로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유념하시면서 여러분이 소장을 작성하시고 그 과제물로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상세한 사항들은 좀 공지를 별도로 드릴게요. 그래서 이 클래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혹시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금요일이죠. 많이 바쁘셔서 주말의 의미가 많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하신 것처럼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쉬시기도 하시면서, 다음 한 주 또 잘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